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 귀신. 아버지가 비밀로 가르쳐준 이야기다. 10여 년 전 어느 밤 문득 눈을 떴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더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나. 손에 무언가가 닿는데 차갑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 필사적으로 눈을 뜨자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였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라고 아버지가 생각한 순간 그 여자가 배에 손을 푹 집어넣고 마구 헤집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에 깨어났다. 여자는 사라졌지만 고통은 남았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픔은 사라지질 않았다고 한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없었고 게다가 그 다음날도 여자는 나타나 뱃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아픔과 수면 부족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연 발이었다고 한다. 결국 상사가 잔뜩 화가 나 당장 병원에 갔다 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나 아버지는 이전부터 허리 쪽이 안 좋았던 터라 일을 열심히 해 요통이 심해진 거라 여겼다. 정형외과를 찾아가자 의사 역시 요통일 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마침 의사가 수다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 무심코 꿈일지도 모르지만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여자 귀신이 나와서 배를 마구 헤집어 놓은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건 무슨 예고일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배 쪽도 진단을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귀신 그 자체는 환각일 거라고 했다. 다만 그 환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자신의 배에 대한 아픔이나 불안이 무의식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거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내과를 찾아갔다고 한다. 거기 의사는 꽤 젊은 의사였다. 이번에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의사는 귀신이요? 라고 되물으며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MRI를 찍어보자며 권해왔다. MRI 촬영 결과 췌장에 확실치 않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곧바로 전문 의료인원이 있는 병원을 소개해줬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췌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흥분해서 췌장암을 초기에 수술할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단다. 실제로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꽤 악화되고 나서야 발견된다고 한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훌륭했다는 게 큰 병원 의사의 말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전이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를 드러냈다. 인슐린 주사는 매일같이 맞아야 하지만 그걸 빼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때 그 전 여자친구 귀신이 과연 아버지의 환각이었는지 병을 가져온 것인지 병이 있다고 알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일단 이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평생 비밀로 해두라고 아버지는 신신당부했다. 두 번째 이야기, 청동 거울. 우리 집에는 갑으로 불리는 보물이 3개 있다. 하나는 가계도. 약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계도는 두루마리 수십 권에 이른다. 다른 하나는 칼이다. 옛날 선조가 무운을 세워 그 공을 기려 영주가 하사한 물건이라던가. 마지막 가보는 거울이다. 거울이라고는 해도 옛 물건이라 청동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다. 역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울. 이 보물들은 오동나무 상자에 담겨 고이 모셔두고 있다. 이 세 보물은 취급법이 정해져 있다. 가계도는 본가의 가장 말고는 상자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며 칼은 아무리 비싼 값이라고 팔아서는 안 되고 가장이 한 달에 한 번 손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울은 불단에 안치하고 매일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거울을 본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설령 가장이라도 상자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거울에 관한 이야기다. 그 청동 거울은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다. 육각형 바탕에 둥근 거울 부분이 겹쳐져 있다. 거울이라고는 해도 녹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무언가를 비추는 힘은 거의 잃었다. 하지만 두께가 2cm 정도인 것에 비해 꽤 무거워 어딘가 영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다. 초등학생 무렵 친구들끼리 집에 어떤 귀한 물건이 있는지를 놓고 배틀이 붙었다. 그래서 방과 후다들 자기네 집 보물을 들고 공원에 모여보기로 했었지.
다른 아이들은 다 장난감 같은 걸 가져왔지만 나는 바로 그 거울을 들고 갔다. 어른들은 손대면 안 된다고 말했었지만 신경도 안 썼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져온 게 가장 보물 같다면서 내가 승리했다. 위기양양해서 집에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셨다.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끈질기게 질문을 받고 엄청나게 혼난 뒤 2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납득이 안 갔지만 일단 사과했다. 그 이후에는 딱히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에 손을 댈 일은 없었다. 그리고 작년 내가 20살 생일을 맞이할 무렵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대학에 들어간 후 집을 떠나 자취하고 있던 나는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불단이 있는 방에 나를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집에 전해지는 가보의 유래와 그 취급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다. 원래 우리 집안은 음양도에 관련된 집이라 주로 저주받은 물건을 다뤄왔다고 한다. 이제 와서는 대부분의 물건을 박물관에 기증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한숨 내쉬었다. 나는 고작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나 싶어 투덜거리고 있었다. 마음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말을 다시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난 졸음이 올락말락했지만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불단에 안치되어 있는 거울이 든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이 거울을 왜 꺼내서는 안 되는지 아느냐? 그건 이 거울을 꺼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야. 그것도 3번이나. 이 거울은 사람의 죽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다. 나도 오랫동안 그게 미신이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23년 전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3년 전. 그건 아버지의 누나이자 내게는 고모인 사람이 죽은 해다. 사고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이 거울은 이 땅에서 먼 곳으로 가져가려 하면 꺼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다. 과거 이 거울을 꺼내려 했던 세 사람은 그 해를 받아 죽은 것이다. 첫 번째는 전국시대 때 이시다 미츠나리의 부하였다고 한다. 그 사람은 세키가하라 전투 후 미츠나리와 함께 참수되었고 거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온갖 쇠부치를 걷어갈 무렵이었다. 헌병이 억지로 청동거울을 가져가려 하던 도중 할아버지 눈앞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관총 사격에 맞아 그대로 절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 고모였다. 이 거울은 고모의 유품이기도 한 것이다. 고모가 살아있을 무렵에는 거울의 저주 같은 것도 다들 미신으로 여겼다고 한다. 다들 걱정도 않고 가끔 손님이 찾아올 때면 부담 없이 보여주곤 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골동품 거울이라면서 말이지. 하지만 추석 때 오사카에 시집갔던 고모가 돌아가기 전 세계의 가보에 인사를 하려 돌아봤다고 한다. 그리고 거울을 손에 들었을 때 자기 얼굴이 거기 비친 것을 본 것이다. 고모는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 화장실 거울과 청동거울을 몇 번이고 번갈아 봤다고 한다. 청동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이 새까매 라고 고모가 말했다. 아버지는 겁에 질린 고모를 기분 탓일 거라며 달랬다. 하지만 꽤 무서운 것을 봤는지 고모는 좀체 안정을 찾지 못했다. 고모는 교토에 있는 자신이 잘 아는 절에 가져가 불제를 받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단다. 규칙을 깨는 일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풀린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아버지는 청동거울을 내줬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아직까지도 후회하며 살고 있다. 왜냐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역대 가장 큰 저주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니까. 고모는 1985년 8월 12일 18시 4분 하네나발 이타미행 비행기를 탔다. 그 거울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고흥의 귀신. 이번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던 후인병의 이야기입니다. 경상과 고흥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신기하게도 앞에 나왔던 귀신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97년에서 98년쯤이겠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후인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을 저수지 둑가에 있던 밭을 갈면서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후인병도 할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후인병이 살던 마을은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을 등 뒤로 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생긴 저수지를 등지고
멀리 국도를 바라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후임병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연세도 오래되시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붓고 말리셨지만 할머님은 항상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저수지 아파트에서 쏘일거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집에 있던 후임병이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뒤쪽 산 쪽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날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자 후임병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할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님은 산쪽 저수지를 응시하시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오른손에 쥔 호미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지켜들면서 연신 가라 이년아, 가라 이년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후임병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왜 그러냐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후임병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는 있는데 얼굴에 코도 눈도 입도 아무것도 없고 치마 아래로 발이 없는 저 이상하게 생긴 년이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더니 저수지를 따라 오늘 돌면서 저수지 중간에서 한 바퀴 돌더니 조금씩 밖으로 나와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쓰는 모기향같이 코일을 돌면서 할머님께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임병에게 말씀하시길 세영아 전년이 이제는 두기에서 내려오려고 한다. 후임병 이름은 세영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느낌에 후임병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상당히 거세져서 강하게 몰아쳤고요. 그때 후임병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왔고 후임병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문을 활짝 열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크게 켜고 경적을 빵빵 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까 내려왔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수지를 돌면서 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임병은 새벽녘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던 할머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포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에 대입시험 때문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자살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때 그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다가 할머님을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여우귀신. 문화인류학 강의를 하러 온 선배에게 들은 악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중부지방 어느 대학 민속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씌인 악령에 관해 조사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연구팀에서 8명의 학생이 현지 조사를 나가서 각각 담당을 결정하게 됐죠. A는 이번이 첫 현지 조사였기에 악령 중 가장 유명한 견신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걸 말렸습니다. 견신은 아직 자네가 맡기에는 이르네. B군과 C군이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는 여우귀신 쪽으로 가게나. 그리하여 A는 D와 함께 여우귀신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악령을 조사하게 되었고 선배인 B와 C가 견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는 녹음용 테이프 같은 취재 도구를 가득 준비해 D와 함께 키타칸토의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무렵은 가을이고 태풍 예보가 나온 터라 여기저기 농가에서는 태풍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바로 그 집, 악령 들린 집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 있어 이상했다고 합니다. 여우 들린 집에서는 친절하게 A행을 맞이해 훌륭한 다다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주인으로 불리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는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우 귀신이라는 것은 손을 타고 넘을 정도의 작은 여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던 와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저봐. 여우 귀신이 나왔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통풍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A와 D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우 들린 집은 교수님도 신세를 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사와 방을 그냥 내어주었다고 하네요. 밤이 깊어서 녹음도 끝날 무렵 A는 태풍이 걱정되어 큰 주인에게 괜찮을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큰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집을 피해서 지나갈 테니 말이야. 이튿날 아침 돌아오는 길에는 태풍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지만 여우 들린 집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A는 연구실로 돌아와 교수님과 다른 멤버들 앞에서 녹음해온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우오. 어째서인지 녹음한 큰 주인 목소리는 안 들리고
기묘한 소리가 잡힐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게. 교수님의 말에 A는 녹음 테이프를 감았다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우오. 그때 여자 선배가 멈춰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 그건 빙의했을 때 나는 소리야. 그 선배는 민속학과 더불어 전통극인 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에서 노래하는 빙의의 소리와 테이프에서 나는 소리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의 역사는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옛사람은 괴이의 소리를 알고 있던 것일까요? 괜찮아. 다들 아연 실색해 있었지만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감이지만 이건 묻어두도록 하세. 그 후 A와 D는 적어온 기록을 정리하기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B와 C는 견신 들린 집에 찾아갔지만 신이 나 있던 B가 가는 도중 갑작스레 그만두자느니 돌아가자느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죽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요. C는 B를 열심히 설득해 견신 들린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위기의 노인이 두 사람을 맞이해 여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B는 얼굴을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어서 C는 무척 곤란했습니다. 화난 노인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준비된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두 사람을 일찍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질 않더랍니다. 밤이 꽤 깊어질 무렵 복도로 난 미닫이 문에서 바스락바스락 무수한 동물이 모여드는 기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고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처럼 미닫이 문이 잇따라 찢어지더니 쥐 같은 것이 끝도 없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는 정신이 없어 눈을 꽉 감고 있었지만 문득 B가 신경 쓰여 눈을 떴습니다. B는 멍하니 텅 빈 눈을 한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된 방에서 B와 C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견신 들린 집에 젊은 며느리가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고 부르러 왔습니다. 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C가 횡설수설해서 설명하자 젊은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다며 처음 오신 손님이 계실 때는 자주 그런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다다미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돌아갈 채비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자 아무래도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노인이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도시로 돌아오자 이미 밤이었고 그대로 B와 C는 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학에 나온 C에게 B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심장 발작. B의 장례식이 끝난 뒤 C는 연구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견신 때문이야. 그 녀석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간 바람에. 그 후 C는 박사 과정을 밟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어 벌써 1년이 넘도록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번째 이야기, 머리를 맞았다. 친척 모임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정도 전이네요. 우리 친가는 매년 여름 2박 3일간 모든 친척이 모입니다. 조상님 성묘도 한 번에 몰아서 해버리고 다 같이 가족끼리 축제를 벌이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재밌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그저 그런 모임입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다른 친척 동생들보다는 나이가 있는 편이라 비슷한 또래의 사촌 형, 사촌 누나와 함께 어른들 틈에 껴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게 있어 옆에 있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6살 무렵 있었던 일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6살 때 새해 첫 참배를 하러 카시마 신궁에 갔었는데 돌아갈 때 뒤에서 누가 머리를 딱 때렸었어. 아버지한테 혼난 줄 알고 쥐뼛쥐뼛 뒤를 돌아봤는데 아버지는 저만치 뒤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앞서가고 있더라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생각하니 엄청 무서웠어. 내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나. 초조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때린 거 손가락 3개였지?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확실히 그때 나는 3번째 손가락에 맞았다는 감각이 있었거든요. 놀라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버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랬구나. 이제 내 뒤에는 안 계시는구만. 의아해하고 있자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은 머리를 손가락 3개로 얻어맞은 건 내가 4번째라는 것입니다. 내 전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전에는 할아버지의 남동생이, 그 전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다들 6살 무렵에 얻어맞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머리를 얻어맞았을 때 할머니는 잘 알고 지내던 부인은 분한테 왜 얻어맞는 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길 우리 집안 선조님 중 한 분이 수호령이 되었는데 다음 대의 후손에게 넘어갈 때 그렇게 머리를 때려서 넘어간다고 했다네요. 즉 머리를 때리는 건 이제부터 내 뒤에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손가락 3개인 건 수호해주는 선조님이 선천적으로 오른손 손가락이 3개뿐인 분이라 그렇답니다. 실은 얼마 전 또 손가락 3개로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번이나 맞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기에 무서운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알고 지내는 분이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당신 손자 요새 안 좋은 걸 모으고 있지? 그 수지품 때문에 나쁜 게 잔뜩 들러붙었어. 하지만 손자는 그걸 모르고 있어. 수호령이 쫓아내는 것도 지쳐서 화가 난 게야. 손자한테 말해주라고. 좋지 않은 수지품이라고 해봐야 요새 괴담 사이트를 잔뜩 돌아다니고 신명사진이랑 공포영화 본 것 정도밖에 없는데 좀 삼가긴 해야 하나 봅니다.